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하는 보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경제를 운영하는 첫 해라며 성장 결과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그 성장의 기회와 가치를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K자형 성장이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K자형 성장은 일부 계층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다른 일부는 오히려 침체될 수 있는 양극화 현상을 말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가 특히 청년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절벽에 몰린 청년들의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은 기업으로부터 경력을 요구받는데 정작 그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잠재 성장률 반등, 균형 성장과 양극화 극복 방안 등에 대해 기업 대표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날 발표한 경제 성장 전략을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2% 성장을 목표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와 잠재 성장률 반등에 나섭니다. 거시경제 관리를 위해 물가 안정과 외환, 부동산, 금융시장의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정책금융을 20조 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하고 275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등 소비와 투자, 수출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민생과 직결된 물가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은 최우선 과제로 관리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식비, 에너지, 교통 등 전 분야 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에 나서고 3기 신도시 18,000호를 포함한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냅니다. 또한 지방주택 수요 확충을 위해 3종 패키지를 추진하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공적 주택을 늘릴 계획입니다. 생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환율, 가계부채, 부동산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과 인적 자본 극대화로 잠재 성장률 반등에도 나섭니다. K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목표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과 재정, 세제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협력을 다변화하고 신약 개발 지원 등으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석유 화학과 철강 산업은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저탄소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AI 컴퓨팅 센터를 연내 착공하고 KGX 전략을 수립해 초혁신 선도 프로젝트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가 R&D는 임무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디지털 화폐 집행을 통해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 경제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고 국내 주식펀드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세제 혜택을 강화합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등으로 경제 안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생산적 금융으로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대도약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혜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할인 매각을 금지하고 입찰 정보는 매각 의사결정 즉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국부펀드도 신설합니다.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할 국유재산을 축적하는 겁니다. 재원은 정부 출자 주식과 물납 주식의 현물 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서 초기 자본금을 20조 원 규모로 조성을 하고 추가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투자의 경우 출자 주식의 배당금, 물납 주식 현금화 등을 활용을 해서 투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도 마련됐습니다. 5급 3특 중심으로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5급 3특 성장 엔진을 선정해 특별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메가특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아리백 산단 시범단지를 선정하고
최고 수준의 재정,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내수 활성화 정책으론 관광을 내세웠습니다. 올해 비수도권 숙박 쿠폰 20만 장을 배포하고 인구 감소 지역 20곳을 선정해 여행자 경비 50%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K 지역관광 토탈 패키지를 신설하는 등 지역 관광권 범부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소득 보장 체계를 개선하고 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월 소득 80만 원 미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완화하고 노인, 장애인 등 근로 취약계층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기초 생활보장 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저금리 서민금융으로는 4.5% 취약계층 대출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출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징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을 신설하는 등 위기 소상공인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유입을 늘리기 위해 자본시장을 개선합니다. 국제적인 평가기관인 MSCI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 정비에 나섭니다. 우선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장해 외국인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외국의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나섭니다. 외국 기관 간 원화란 원화 결제를 위해 한국은행의 24시간 결제망을 구축합니다. 증권거래 시스템도 국제 기준에 맞게 바뀝니다. 자산운용사 등이 투자자들의 증권을 일괄 거래할 수 있는 통합계좌를 운영합니다. 외국인 통합계좌를 도입해 해외 중소증권사의 국내 시장 유입을 늘립니다. 외환 결제 시스템인 CLS를 통해 확보한 원화를 당일 증권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외국인의 거래 편의를 높입니다. 증권 결제는 다음 날 오전에만 가능해 원화 확보 시점과 시차가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선송금에 대한 불편함도 이제 없어지는 거고 대한민국에 대한 시장 접근성도 굉장히 또 높아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효용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입니다. 예상 배당금을 사전 공지하는 기업에게는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영문 공시 의무 기업을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대상도 전체 항목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MSCI와 지속 소통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해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기결될 절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미국과의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협상이 남아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준비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협의체 공식 명칭은 평화적 상업적 목적의 농축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력 범정부 협의체입니다. 협의체에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참여합니다. 협의체 대표에는 임갑수 전 주 루마니아 대사가 지난달 임명됐습니다. 임 대표는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 비확산 전문관으로 근무하는 등 원자력과 비확산 분야 전문가로 꼽힙니다. 협의체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함한 대미 협상의 실무 조율과 전략 수립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한편 외교부는 범부처 협의체와 별도로 임갑수 대표의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교부 내 TF도 지난 5일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122억 4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0월보다 흑자 폭이 대폭 늘며 11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1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18억 2천만 달러로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를 썼습니다. 이런 흐름은 12월까지 이어져 연간 최대 흑자 달성이 전망됩니다. 12월 수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연간에서도 이런 흐름을 반영을 했을 때에는 전년보다는 흑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2015년에 1,051억 2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는 133억 1천만 달러 흑자입니다.
월간 기준 역대 4위 흑자 기록이고 11월만 보면 가장 많습니다. 수출은 앞선 해 같은 달보다 5.5% 늘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IT 품목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고 승용차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입니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0.7% 줄었습니다. 에너지 수입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스 석유 제품과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수입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여행과 기타 서비스를 중심으로 27억 3천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계정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82억 7천만 달러 불었습니다. 직접 투자는 내국인 해외 투자가 40억 9천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17억 6천만 달러 각각 늘었습니다. 증권 투자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22억 6천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채권 위주로 57억 4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액은 472억 7천만 달러,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해외 수주액이 4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해외 건설 60년 역사상 400억 달러 이상 수주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9번째입니다. 이번 성과는 체코 원전 수주를 필두로 유럽 시장에서의 급성장과 플랜트 원자력 등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의 다변화가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 발전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체코 원전과 카타르 두칸 태양광, 사우디 복합 화력 발전 사업 등 에너지 발전 시설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 수주 실적을 보면 유럽이 42.6%로 가장 많았고 중동과 북미 태평양 순이었습니다. 전체 수주 실적의 40% 이상을 차지한 유럽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공종별로는 산업 설비가 74.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건축과 전기 순이었습니다. 특히 전기의 경우 2022년 호주와 남아공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건설이 처음 진출한 후 지난해에는 7억 3천만 달러를 수주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급 사업이 455억 달러로 96.3%, 투자 개발은 지난해 52억 달러에서 17억 7천만 달러로 감소해 3.7%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건설 산업을 고부가 가치 해외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주력 모델을 키우고 금융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건설의 해외 진출도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도급 위주에서 투자개발 사업으로 전환하고 펀드, 공공기관 출자 등 자금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포집과 데이터 센터 건설 등 미래산업 유망 분야 진출로 수주처를 다각화하고 건설산업 수요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2.1%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인상 등을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관련 법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급여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약 752만 명이 지난해 물가 상승률 2.1%만큼 오른 기본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정액 지급되던 부양가족연금도 마찬가지로 2.1%가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만 있는 경우 올해 30만 6,630원, 부모 자녀를 보살피는 경우 20만 4,360원 수준이 됩니다.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결정됐습니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 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액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상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올해 34만 9,700원으로 늘어납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약 779만 명이 이번 달부터 늘어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 월액도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한 액수로
올해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하한액도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조정된 기준소득 월액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매출액은 2,085조 원, 종사자 수는 792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매출액과 종사자 모두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기본 통계와 비교하면 2023년 대비 매출액은 소폭 상승했고 종사자 수는 감소했습니다. 평균 업력은 14.3년이었는데 분포를 보면 10년 이상이 6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55세로 50세 이상이 전체의 70.2%를 차지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총 16조 4천억 원이었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비중은 15.1%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연구개발 비용의 51.7%는 제조업에 20.7%는 정보통신업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또 전체의 16.7%가 수급기업으로서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급기업의 총 매출은 584조 원이었는데 이 중 위탁기업과 거래를 통한 매출은 393조 원이었습니다. 수급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매출액 비중 모두 제조업이 업종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해마다 실시되는데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과 방법 등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조사 대상에 혼재돼 있었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대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업종도 기존 10개에서 16개 업종으로 늘려 사실상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체계로 개편된 겁니다. 중기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기업 맞춤 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경산업이 판매하는 일부 치약에 금지 성분이 포함되고 3년간 국내에 팔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검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중국 업체 도미사가 제조한 2080 치약 수입 제품 6종입니다. 지난해 2080 치약을 포함한 국내 유통 치약 30개 제품에 대한 식약처 조사에서는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재검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 혼입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수입 제품 품질 관리 등 법령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